예, 제가 오늘 맡은 제목은 이제 복제기준 선생의 학문과 정치 개혁 활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담당을 했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그 이제 송우섭 교수님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는 예, 제가 그 조금 피해가면서 그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복제기준 선생이 이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앞서 우리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와 상당히 이제 유사한 건데요. 조선 중종 때 그 개혁 사상가로 조광조와 함께 도학 정치의 이제 꿈을 펼치고 그 정치 개혁을 선도했던 인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내세우는 정치적인 목표라는 것은 성리학적 질서가 지배하는 이상적 사회론을 기반으로 한 지치주의의 실현. 그 지치주의라는 것은 동양사회에서 가장 이상적 국가론을 그 내세우는 논리가 이미 벌써 하은주 3대 시절에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요순, 우탕 이런 그 임금들이 나타났었고 그때 완벽한 이상적 국가가 구현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상적 국가를 조선시대에서 이걸 구현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지치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그 주장이 중종 때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 중종 반정 앞서 있었던 연산군 시대의 패정, 이거에 대한 강한 그 반성이 바로 이제 이것을 그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그 기준 선생은 잘 아시는 바이지만은 우리 아산에 건립된 최초의 서원인 인산 서원에 그 배양된 그 인물입니다. 기준 선생이 어떻게 우리 아산에 그 서원에 배양되는 인물일까 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분은 아산의 지역적 연고가 있는 다른 향연들과 달리 김여사와 이후에 아산에 유배해 왔던 적객입니다. 적객이라는 것은 유배해 와서 이제 죄인의 몸으로 여기서 귀양살이를 하는 이런 분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짧은 시간만 여기 있다가 저 운성이라는 곳으로 이배돼 떠나가시거든요. 근데 왜 이분을 갖다가 우리 그 아산에서 이렇게 배양자로 선정을 했고 그 오랫동안 이분을 추앙을 하게 됐을까? 이제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추적해 보는 시간이 제 발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기준에 이제 학문 체계를 보면은요, 이분은 그 유년기인 7살 때 이제 소학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합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이제 무호사화가 일어나는 해여가지고 이 소학이 이제 금기시되어지는 이런 사회적 기풍이 만들어지면서 소학에 대한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세 이후에 와서 조광조와 함께 이제 서로 종유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기 시작을 하죠. 특히 이제 조광조와 함께 그 개성에 있는 천마산, 성거산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유람을 하는 가운데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조광조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하고 아주 걱정을 할 정도로 치열한 그러한 학문 수련 과정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성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서적들이 있죠. 성리대전, 대학연의, 근사로 또 얘기, 이런 그 성리학의 기본서가 이분이 굉장히 탐독했던 그러한 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단단히 닦았기 때문에 벼슬을 할 때도 경연에서 주로 강을 하는 책들이 이런 성리대전, 대학연의, 근사로 얘기 이런 핵심 서적들을 그 강을 하는데 주로 활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20대의 상당히 젊은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당시에서 뛰어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기준은 금처럼 쟁쟁하고 옥처럼 윤택해서 염락의 학문에 깊다. 바로 이제 공자맹자의 그 유학에 상당히 깊은 소양을 갖춘 인물이다 하는 것이 당시에 이미 정평이 났던 인물이 기준 선생이다 하는 것이죠. 기준의 이제 관직 생활은 아까 이제 우리 송 교수님하고 조금 이제 중복이 되니까 제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분이 22세 때 이미 이제 사마시에 합격을 하는데 생원 진사를 같은 해에 합격을 해요. 근데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생원시는 100명 중에 5등, 진사는 100명 중에 12등으로 말이죠 합격을 하고, 보통 딴 분들은 사마시 합격하면 이제 문과 대과에 급제하는 게 보면은 몇 년씩 터울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선시대. 근데 이분은 그 이듬해에 바로 문과 대과에 합격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나이에 별과 문과에 합격을 하는데, 그 조광조보다도 말이죠. 나이는 한 10여 세 떨어지는데도 1년 먼저 벼슬길에 나올 정도로 아주 그 공부하는 재주가 아주 탁월했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 기준이 이제 사환을 할 그 시기에 보면은 1514년경이거든요. 이때 오면은 중정반정을 주도했던 훈구 대신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자연적인 수명이 다하고 점차 퇴조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종도 이러한 그 훈구 대신들의 그늘에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의욕을 보일 때여가지고 이때 새로 등장한 많은 신진 사림 세력들이 바로 이제 연산군의 패정을 청산하고 정치사회의 문제를 개혁할 혹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보면 3사라고 하는 언론기관, 바로 이제 사원부 사관원, 그 다음에 홍문관에 이들이 이제 그 벼슬을 하면서 활발하게 경연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시도해 나가려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준의 관직 생활의 특징은 아까 우리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이분은 철저히 이게 문안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승문원의 이제 초입사직이고, 그 다음부터는 주로 홍문관에서 말이죠 벼슬을 쭉 해오세요. 그래서 이제 홍문관에서 아주 초고속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홍문관 박사, 뭐 부수찬, 그 다음에 수찬 홍문관 부교리, 나중에 이제 부응교, 그 다음에 이제 사원부 장령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홍문관 직제학, 마지막으로는 홍문관 응교로 해가지고 관직 생활을 마감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말이죠 관직에 가지고 마지막 이제 응교에서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기묘사화로 이제 관직 생활을 끝낼 때까지가 불과 한 5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관직 생활을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분의 그걸 정리한 표여서, 이거는 아까 송 교수님하고 좀 중복되는 것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중종 때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말이죠 살인파 개혁 정치의 산실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살인 세력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할 때 나오는 모든 아이디어가 주로 이 홍문관에서 논의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홍문관에 있는 이 살인 세력이 가장 당시로서는 엘리트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그 인물이고, 그 중심에 바로 복제 기준 선생이 계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 선생 같은 젊은 살인 세력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산군의 패정으로 무너져 버린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국초로부터 내려오던 사회적 불합리를 일소해가지고 완전한 성리적 학적 사회질서, 바로 3대 이상을 구현하는 이런 지치주의 사회를 실현해 보겠다고 하는 이제 꿈을 구체적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중종이 이들과 이제 뜻이 같다는 사실, 이게 이들로서는 도학정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호라고 해서 아주 대단히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홍문관의 관리는 경영관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관이라는 거는 왕과 함께 학문을 토로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아주 활발한 그 논의를 하는데, 비교적 오픈관 그 이하의 낮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최고의 권력자인 국왕과 대면해가지고 국정을 논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오늘날 뭐 우리 사회에서 사문관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토론하는 자리는 없잖아요. 조선왕조 시대는 이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경, 설경, 사경, 검토관, 또 시독관, 시강관, 이런 각각의 이제 경영관의 직책을 가지면서 사림파 동료들과 함께 활발하게 개혁 정치를 그 논하는 것, 이게 이제 일관된 기준 선생의 관직 생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은 어떠한 개혁적인 정치 활동을 이제 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이 내용은 이제 상당히 도대체 이들이 실현하려고 하는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인습과 구습을 확고시키자고 하는 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유교적인 통치 질서를 어떻게 하면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큰 주제로 묶여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습과 구습의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그래서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배척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 인습들, 이걸 갖다가 이제 깨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신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유래되어진 이런 이제 제사행위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혁파하자. 사실 북초로부터 쭉 내려왔던 이제 그러한 전통적인 그 의례를 이걸 이제 폐지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있어서도 친형례를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묘에 가서 절을 하는 이제 이 묘현, 이것도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궁금 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하게 주장해요. 궁금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궁궐에서 말이죠, 국왕과 가장 밀착돼 있었던 황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후궁,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는 바로 이 연산군 시대에 대한 그 반성입니다. 연산군이 집권 동안에 보여줬던 것이 이렇게 사적인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국가의 공식적인 어떠한 라인이 아닌 자기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이런 사람들과 밀착되어져 가지고 권력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이제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비리가 싹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궁궐 안에서 왕을 갖다가 비밀스럽게 움직여 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왕을 인도했던 사람들, 이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종친에 대한 이제 우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기준은 효제를 인간의 모든 행실의 근본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그 형제는 형체만 나누었지 그 기운은 연속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실 그 대우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다 그 연산군 시대의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을 갖다가 시정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적 통치 질서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일단 제목만 왔는데요. 이제 현철군주론을 강조를 합니다. 현철군주론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국왕이고, 이 국왕이 얼마나 성리학적으로 교양되어 있는 훌륭한 임금인가. 그래서 중국의 역사 속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그 성왕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임금들과 같은 정도의 수준의 왕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백성을 위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현철군주론의 핵심이죠. 그거는 바로 앞 시대였던 연산군의 그 패정에 대한 심각한 어떤 이제 반성의 결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은 학문으로 정치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심학을 바로잡고 인재를 변별해가지고 언론을 개방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왕이 해야 되는 제대로 된 정치의 핵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재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상은 국정의 최고 보좌이기 때문에 자기 한 몸에 어떠한 이런 과실이 없는 것뿐만 아니고 반드시 재주와 지혜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자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신이 분명하면서도 왕이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이죠. 간을 하면서 왕의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재상이 되어져서 왕을 보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제 원자죠. 그 세자지요. 그러니까 이 세자의 어린 때에 그 원자 시절부터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강화를 이제 해서 이제 그 왕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조선시대 초기에 보면 말이죠. 이 왕자들은 대부분 사가에 나가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가에 나가는 것을 막고 궁궐에서 이 원자의 교육이 어릴 때부터 궁금 세력이나 환시들 이런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런 정인군자들이 어릴 때부터 원자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언로의 그 확대인데요. 이거는 기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자신들이 경영관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국정에 대해서 왕과 신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언로가 개방되어 있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과 밀착되어 있죠. 이러한 대관들의 언론을 봉쇄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어떤 피력을 갖다가 이걸 막는다면은 이 국정이 이제 난백상을 드러내고 혼돈에 이제 빠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준은 아주 심각한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의 개방은 그 심학을 바로잡고 인재를 변별하는 것과 함께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이걸 갖다가 기준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언론을 봉쇄하는 것은 이 패족, 바로 이제 이 연산군 때와 같을 때 이제 있던 악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패의 상징으로 인식을 하고 언론의 개방을 새로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생에 대한 안정도 대단히 이제 중시하죠. 성리학적 이상을 펼쳐나가는 목적은 결국은 백성을 살찌우고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데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농업사회에 있어서의 백성이 근본이 되고 농사가 백성의 하늘이 된다는 생각, 이걸 갖다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기준의 생각입니다. 특히 연산군 이후에 해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민생이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그러한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삶을 끊임없는 수탈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 연산군의 그 패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을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제대로 이제 그 항심을 가지면서 교화가 가능한 이런 단계로까지 이제 만들어 내야 되려면 백성들이 느끼는 패단 이걸 갖다가 이제 개선을 하고 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수치 체제의 모순들, 예를 들면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 이제 절목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많다. 어느 지역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물건을 갖다가 강제로 이제 납부하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결국은 고의를 짜서 또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걸 이제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에 대한 장려와 학문 탐구를 갖다가 기준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합니다. 기준은 이 칠안이라는 것, 잘 다스려지는 시대와 잘 다스려지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모두 어떤 학술에 이게 달려 있다. 그래서 왕이 적극적으로 학문을 장려하고 도학을 갖다가 이제 도학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한다면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리학을 장려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성리학이 고려 말에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전통이 이제 점점 정봉주 이래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사록이라고 하는 책,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존양, 성찰, 또 국왕의 마음을 다스리는 요법,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재의 등용과 사습에 대한 배양입니다. 결국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은 현명한 훌륭한 임금도 중요하지만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은 인재들의 노력이 합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 경영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갖다가 키우고 그 다음에 그들을 등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로만 인재를 선발하는 지금까지 관행, 이거는 상당히 이제 많이 문제가 있다. 왜? 과거가 너무 좁아가지고 현명한 사람들이 제대로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 예를 들면 이제 효렴, 이런 것을 인재를 선발하는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인물들이 관직에 나와서 더 제대로 된 이제 사회를 만들어낼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청각과라고 하는 이름하에 나중에 이제 혈량과를 설치하게 하는 그 바탕을 기준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습을 갖다가 배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비들이 말이죠. 사장이나 이런 것에만 골몰하지 말고 자신의 그 도덕적인 소양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길러서 그들이 제대로 된 그러한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성리학적으로 이들이 잘 교양되어진 인물로 길러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는 정봉주 김경필 이래로 길러져 왔던 1인 사림의 전통, 이것이 말이죠. 그들을 그런 이제 인물로 배양하는 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내세우는 논리는 결국 자신이 주장하는 이 지체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이제 관행을 깨고 어떠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가장 완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 기준의 인산사원 이제 추배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까 같은 이제 그런 많은 훌륭한 삶을 살아왔던 이제 기준 선생이 왜 아산에서 말이죠. 이분이 인산사원에 배양되어지며 아산 이 사람들한테 역사 속에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선 이제 복제 선생이 인산사원에 추배되는 과정은 뭐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죠. 그거는 이제 17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아산에서도 바로 그 서원 이제 설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바로 그 홍가신, 이덕민, 홍익현 이런 분들이 사직사회를 주도했다고 파악되어지는데, 당시 오현을 숭상을 해가지고 이 오현이라면 김경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황 선생까지 5분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오현을 배양하는 이 문명 이 배양 운동이 당시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날 때 이 아산 유림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문명 배양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상소를 갖다가 올리는 노력과 함께 우리 아산에도 오현을 갖다가 숭상하는 서원을 건립하자 하는 이런 그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산 유림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최양하는 서원의 건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 2년에 이 건립이 되는데 또 이 해가 마침 오현의 문묘종사가 승락이 되는 해였어요. 그때 이제 문묘종사가 실현된 이후에도 오현 서원이 철회되지 않고 정식 그 서원으로 재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현 외에 이 지역의 향인들도 여기 추배하자는 이제 논의가 일어나가지고 1619년에 광해 11년이죠. 오현 서원에 처음으로 말이죠. 이제 홍가신 그 선생이 추배가 됩니다. 이것이 조금 그 글자가 좀 빠졌네요. 홍가신 선생 그 존함이.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오현 서원이 굉장히 침체기에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현을 문묘에 제양함으로 해가지고 오현을 갖다가 성균관 문묘뿐만 아니고 아산에도 향교가 3군데나 있는데 향교에서도 이분들을 같이 이제 제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현 서원에서 제향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이제 퇴색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현과 관련되어져 있는 전국의 사원들이 많습니다. 사원들이.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초기에 만드는 서원들은 이미 사액을 받았지만 아산에서의 오현 서원은 사액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청액 그 노력이 주비하게 있었지만 이게 이제 잘 실현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배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1663년에 이제 사건이 하나 생기죠. 다시 아산의 영감 윤필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이제 어떤 그 사주를 받았는지 건의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오현은 여기 아산 출신의 인물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 사당에 저기 서원에 모셔야 될 필요가 있냐? 철양을 하자 하는 이제 이런 그 노력과 함께 서원에 대한 회찰 논란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거는 당시 아산 유림들한테는 심각한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위기감도 동시에 이제 일으키기는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현 서원에 대한 새로운 이제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은 지금까지 쭉 끌어왔던 이 그 추배 논의 문제를 이제 여기서 한번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이제 그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668년에 현종 9년이죠. 예, 아산과 연관된 선nhân 중에서 복지 기준 선생, 토정 이지암, 그 다음에 이덕민 선생, 박지계 선생,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추양자로 결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기준 선생이 왜 이제 이렇게 여기에 그 추양자의 그 명단에 이제 들어가게 될까? 나머지 지금 이 세 분들은 다 아산과 관련성이 있는 지역과 연고성이 있는 분인데 비해서 기준 선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그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굳이 그 아산에 있는 인산 서원에 배양을 왜 결정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기준 선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오현 중에서 조광조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이제 있는 분입니다. 특히 이제 사림이 조선 성리학의 도통론을 정립할 때 김경필, 정여창 이 조광조를 추앙할 때 아산에 유배 와가지고 아산과 연고를 맺은 기준이 바로 이 세 분과 가장 학통상 가까운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 선생이 1차로 추배자로 선정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의 그 유배 생활이 극적인 요소가 있었죠. 아까 우리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산에서 기준의 망명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망명 사건이 이유가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30세의 그 짧은 나이에 생애를 갖다가 마감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 그래서 이런 비극적 사건이 아산 유림들한테 깊은 이 동정심을 이제 불러 일으킨 있었고
이 두 가지 요소가 기준 선생을 바로 취향자로 선정하는데 아마 중요한 이유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하지요. 오연 서원의 이제 청액운동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청액이라는 것은 사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과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인 건데 현종 10년에 1차 청액운동이 있었지만 실패를 하지요. 그리고 2차는 이제 숙종 때, 2, 3차는 숙종 때 있었지만 이것도 다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현종 6년 때 보면은 현종이 질병 치유를 위해 가지고 온양온천을 이때부터 5차례를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 현안을 왕한테 직접 주달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 청액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방 향연을 갖다가 배양해야 될 상당히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여러 차례의 요청은 이제 실패를 하고 마는데 아산에서는 이 청약 서원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숙종 때 오면은 아산 유림들이 방향을 틀지요. 트는 노력이 결국 뭐냐면 이순신을 추앙한다는 이름하의 현충사 창건운동을 전개를 하고요. 이 현충사 창건운동은 결국 조야의 많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성공을 거두죠. 그리고 사익도 받는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 이제 오연서원은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서원으로서의 이제 기능은 크게 성공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좀 가지긴 하지만 이제 기준 선생이 아산인들한테 기억되게 하는 어떤 계기는 이 서원이 건립되고 존재함으로 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서 마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